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시열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음악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이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쟁점들이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좀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법에서요, 실질적 유사성 판단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기는 합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론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딱 일괄적으로 이게 기준이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는데 항소법원마다 그걸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어요. 분류상으로는 하나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법원마다 조금씩 또 변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유사성 판단, 저작권 침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교과서에 보면은요, 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리갈의 영역보다는 약간 폴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요건이 정해져 있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에서 좀 끄집어 내온 것이다 보니까 크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적법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권리가 없으면 애초에 아무리 똑같아도 그냥 저작권 침해가 안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조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다 쓰긴 썼는데 이건 영업비밀이 아니야 원래, 이런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갖다 베끼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알게 됐을 수도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됐다기보다도 우연히 정말 내가 똑같은 걸 상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침해가 되지 않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신문상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된다. 이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부적절한 이용이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한 표현보다는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를 좀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 저작물에 종속되는 정도의 표현이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저작권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큼 똑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거에 대한 거는 얘가 이것을 갖다 베꼈다라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큼 똑같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특히 음악 저작권에서는 좀 어떠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 음악 저작물을 일부러 따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 사안들 보면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특수성들이 좀 있어요. 어문 저작물이나 이런 좀 보편적인 대상의 경우에는 좀 그게 덜한데, 음악 저작물이라든지 건축 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특히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주 되기도 하고요. 음악은 좀 예외지만은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특수성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는 음악 저작물을 놓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되다가 더 최근에 유혈씨 때문에 더 묻혀버린 사건이에요. 작년에 1심 선고가 있었고요. 현재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모두가 아시는 아마 노래일 겁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이 신나는 노래를 굉장히 재미없게 설명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베이비 샤크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게 원래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오던 캠프송이랍니다. 캠프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제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 회사가 2015년에요. 이 상어거적이라는 노래를 유튜브에다가 이제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를 상어가족이 베꼈다, 이렇게 해서 주장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구전되어 오던 그 구전가요를 자기가 편곡을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이 2차적 저작물을 우리나라의 아기상어가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좀 나타나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구전가요하고 베이비샤크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베이비샤크가 과연 이 구전가요를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편곡해서 2차적 저작물로서 지위를 갖는 것인가.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베이비샤크가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앞에서 봤던 1번 요건이에요. 적법한 보호 법익이 있다면 과연 그 아기 상어가 이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할 정도로 베꼈는가, 이제 그러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가요와 베이비 샤크에 대한 실제적 유사성 판단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샤크와 아기 상어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멜로디예요. 한번 보시면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또 다시 자세히 보면은 안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제 아예 확 달라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듬만 똑같고 멜로디가 확 달라버리면은 아 이런 경우는 그래 뭐 어떻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요 불러보면 비슷한데 따져보면 좀 다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난점이 많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해결할 때, 이 사건이 판결 날 때까지 굉장히 좀 힘든 과정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불러보면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권리성에 대한 부분하고요, 유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 요건이고요, 2번, 3번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세부 요소들인데 권리성에 대해서는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관용구에 대한 거. 관용구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다루지 않겠지만은 어떤 표현의 제약에 대한 문제. 아, 사람이 부르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 더 늘리느냐, 어떻게 다양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악보를 가지고 실무적인 사건을 다뤘을 때 그 이 악보가 과연 뭐냐, 이 악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면은 그걸로 뭐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공정이용 항변 거의 세트로 나옵니다. 관용구 항변하고 얘는 같이 세트로 주장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성 쪽으로 가면은요, 음악적 가중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걸 따지는 사례가 있고 약간 따지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성의 정량화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거는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이 사건에서도 다루진 않았는데 가끔 다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건,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의외로 좀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팝일렛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데, 이제 차트화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방식 갖고 있는 맹점이 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별표로 한 것들만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한번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지 않다, 어렵다. 네, 뭐 이게 간단하지 않다. 그다음에 재판 실무에서는 뭐 절대적인 유사성의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를 놓고서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 갖고 있는 진정한 어려움보다는 조금 덜 어렵게 푼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겠다, 끝에서 끝에 어딘지 모르겠다, 선 긋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제 실질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떤 것들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각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거는 보통 관찰자 시각이라 거창히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 음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냥 유사하다고 보는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쭉 보시면 이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실제 사건들은 각 사건마다 적절하게 이것을 가져다 조합을 해서 좀 활용하기는 합니다.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쟁점으로 넘어가면은요, 첫 번째입니다. 비교 대상의 주된 대상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음악의 3요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락, 리듬, 화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음악은요, 사실 요걸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락, 리듬, 화성은 음악이라고 하는 대상에서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 창작적 표현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주된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작적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대상이다 보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이 표현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경향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사건들 쭉 보시다 보면은 가락을 중심으로 사건을 많이 분석해요. 그리고 리듬이나 화성은 그냥 보충적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락에서 주요 멜로디에서 이제 유사성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표현성이 많이 나타나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보시면은 이 가락, 리듬, 화성을 되게 비슷한 어떤 웨이트를 둬가면서 같이 좀 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하나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요소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어떤 청자가 듣는 그 일체로서의 음악이 사실은 우리가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를 보면은 되게 요소들을 다양하게 잡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만 딱 놓고선 이 가락이 제일 중요해 하고선 뽑아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중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요, 양적인 유사성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유사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요, 질적인 관계를 언제 보냐면은 유사한 정도가 적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악보상에 어떤 음이 10개의 음이 있는데 한 2개의 음이 똑같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유사하지 않아라고 판단하기 직전에, 야, 그러면 그 2가지 음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는 것인가, 이 곡의 핵심이면은 좀 말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좀 따지는 게 영업비밀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업비밀 사건의 소스 코드 같은 경우를 전제를 했을 때는 유사도가 굉장히 적은데 가져간 게 영업비밀에 해당 그런 소스면은 이제 처벌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음악에서도 비슷한 논리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보시면은 미국 사건이긴 한데 45개 단어로 이루어진 곡 가운데 2개 단어가 똑같았는데 유사성 인정했대요. 왜?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떤 정성적인 분석들이 좀 기반이 돼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어떤 정량적인 유사도를 뽑아내는데 어떻게 좀 반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성도 좀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정량화 활용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몇 퍼센트다, 이거는 유사도 몇 퍼센트다, 이걸 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은 사례인데 PMI 배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요. 별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공식은 아니고 일본에서 쓰던 공식이에요. 보편화된 공식은 아닙니다.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두 곡 가락 사이의 길이의 평균을 냅니다. 왜 두 곡이냐면은 비교본이 2개이기 때문에 원곡과 침매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의 평균을 낸 다음에요. 동일하다고 보는 음의 수, 노트라고 하는 거는 콩나물 그거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요, 그냥 퍼센트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이걸 가지고선 이 곡의 유사도 몇 프로야,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또 따져봐야 되는 쟁점들이 분명 존재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적인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았을 때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뽑은 공식에 불과한데 공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식을 달리하면 유사도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다시 이제 후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이런 정량화라는 하는 이런 수치를 활용할 때는요, 이 정량적 유사도는 실질적 유사성이 아니다. 요 전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약간 혼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차트화 문제입니다. 이런 차트 요즘 많이 판결에서도 인용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분석할 때 쓰는 차트들인데요. 요건 이제 화성 분석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비교가 되죠.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가락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화성에 대한 것과 박자에 대한 것, 이것을 한 세트로 그냥 놓고선 차트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다르고 어디가 똑같구나, 이렇게 쉽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라고 갖고 있는 그 일체의 어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시각화로 바꾸면서 우리가 빠져버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 요소 중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한 분석의 결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은 이것만을 유일한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음악에 대한 어떤 것을 듣고 그것을 고려해서 유사성을 판단해야지 이것만 유일한 근거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의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용구 항변인데요. 이거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표절 사건 얘기 나오면 다 이 얘기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관용구를 썼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어차피 내가 베낀 거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야. 누구나 쓰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의 공식화된 항변이고요. 그래서 관용구가 뭔가에 대해서는 정의가 조금 애매해요.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쭉 해보면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을 것, 그다음에 일반 널리 알려질 것, 그다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을 인식되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칭해서 관용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뒤에 보시면은 이 관용구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판결들인데요. 미국에 있는 이 호사나라고 하는 곡을 관용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썼으니까 뭐 어떤 그런 거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랜드파더스 클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요가 있는데 이제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비슷하다, 앞에 선행되어 있던 곡과 비슷하다 이것만 가지고선 또 관용구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서 관용구 여부를 이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베이비 샤크 사건을 1심에 대한 사례를 좀 보면은요, 일단 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졌어요. 그러니까 왜 졌냐면은 첫 번째는 부가적인 창작성이 없다. 그러니까 구전 가요하고 조금 편곡을 해서 바꾸긴 했는데 바꾼 게 별로 창작적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조금 다르지만은 구전 가요하고 똑같은 거야. 구전 가요와 동일하다는 것은 관용구라는 얘기죠. 사실상 곡 자체가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기상호하고 사실상 비슷하더라도 이거는 애초에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야 이렇게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베이비 샤크하고 상어 가족의 유사성을 본 것인데, 그럼 설사 만에 하나 이 베이비 샤크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더라도 했을 때 그럼 두 개가 유사하냐 봤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일견 들어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따져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은 원고가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한 얘기들 쭉 보면은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판결 근거를 내렸어요. 사실상 약간 이 판결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감정을 했습니다. 음악 저작물에 대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감정 결과를 쭉 풀어서 쓰시는데 이 판결은 감정 결과를 박스로 해서 그냥 붙여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요 주심 판사분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왜냐면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노고가 좀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악적인 얘기들이에요. 뭐 일부 아까 추가되었는데 반주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다음에 화음이 좀 달라요. 다르기는 한데 그게 그래도 크게 완전하게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 다른 게 아니라 요 정도는 변환하면서 바꿀 수 있는 정도다. 그다음에 이런 거 진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드럼 샘플 소스가 뭐 추가되고 있다. 근데 요건 누구나 다 쓰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긴 했는데 그게 누구나 이 정도는 누구나 그냥 편곡할 때 넣는 것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음악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쟁점인데요. 그럼 만약에 뭐 저작물성 인정한다고 친다면 그러면 그렇다 봤을 때 두 개 유사하냐? 잡은 겁니다. 전체에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라는 하는 것이고요. 뭐 모티브가 똑같다. 모티브가 똑같으니까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판단 근거를 보시면은 뭐 코드 자체는 좀 다르다. 완전히 좀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지정음 자체는 똑같은데 전체적인 멜로디 어떤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이하다. 그 베이비 샤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계속 가요. 도도도도도 이렇게 가는데 아기상어 같은 경우는 이걸 타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인정한 것이고요. 화성이 추가된 것들이요. 멜로디가 달라지니까 화성이 바뀌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연주의 주법 자체가 장르가 좀 바뀐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설사 베이비 샤크의 저작물성 인정하더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논의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사점이 뭔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저작권을 보호받는 곡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관용구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사건들 실무 좀 접해 보면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통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내 사건인 경우에는 좀 눈이 좀 가려지는 면들도 실제로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 시각에서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 이거는 싸워볼 만한 것인가 아닌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에서는요. 이 베이비샤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누가 이 분석을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법원에서 안 되는데 그럼 누가 해줄 것이냐. 얼마만큼의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코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까지 나올 때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소송 기간이 엄청나 좀 길어지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뭐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이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